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Baby one more time. 네, 오늘장 윤재의 초이스 도대체 어떤 섹터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있을까요? 윤재의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윤재의 초이스는 은행주로 뽑아봤습니다. 이 섹터가 과연 지수 대비 선방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낙폭 과다를 보여주고 있는 건가 두 가지에 대한 의견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섹터인데요. 바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행주가 지수 대비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차트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주가 흐름을 살펴봤을 때 은행주는 KLX 은행주 34% 상승했고요. 코스피 대비 확실히 아웃퍼폼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은행주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들의 순매수로 은행주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는 탄핵 전국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정반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차트의 흐름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 장 띄워주시죠. 낙폭이 과대되었다라는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했었고 그중에서도 JB금융과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탄핵 전국 계엄령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은행주의 하락은 너무 큰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KLX 은행 지수와 함께 시장의 흐름까지 한번 붙여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장이 떨어진 것보다 오히려 은행 종목들이 급락한 게 더 컸다라는 점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시 한번 조금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일부 종목들 반등하며 거래를 마쳤는데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뱅크는 수혜주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4.88% 확실히 강한 시세를 보여주면서 23,650원에 거래를 마쳤고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그리고 의리금융지주, JB금융지주와 제주은행까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한 보합권 수준 내에서는 낙폭이 제한되는 흐름을 보여줬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시선에 시장은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증권가에서는 급락한 금융주에 주목해야 된다. 어떤 이유인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가 급락하고 나서 JP보건에서 한국 금융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저가 매수의 기회를 오히려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밸류업 정책 자체가 입법 절차가 힘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개별 기업들은 주주 환원에 대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우려보다는 실적 및 주주 환원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결국에는 불확실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실적과 주주 환원의 수치, 그 숫자 자체에 집중해보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증권가에 계속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BNK 금융지주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BNK 금융지주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요 금융지주가 발표한 주주 환원의 목표치를 고려했을 때 27년까지 평균 배당 수익률은 6.7%, 누적 자사주 매입과 소각 부분을 살펴봤을 때 14조 4천억 원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도 긴급 겨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서 밸류업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라고 강조를 한 만큼 이 정책만큼은 무리 없이 이어나가겠다라는 의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띄워주시죠. 세 번째 이유를 확인해 보신다면 최대 주주가 정부인 무려 59.5%입니다.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5일에 깜짝 밸류업 계획을 공시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이어나가겠다라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알 수 있고요. BNK 금융지주에서는 주주환원 정책과 상대적으로 낮은 PBR을 고려한다면 탑픽 종목으로는 신한지주와 BNK 금융지주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은행 종목들을 이끌어줬었는데 최근에는 은행 종목들을 매도를 하고 오히려 통신주를 사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신주가 전통적인 배당 종목으로 좀 유명한 종목이죠. 은행주와 함께 같이 떠오르고 있는 배당 종목인데 통신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의 반등을 정말 의미 있는 반등으로 봐도 좋은 건가 은행주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이 또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 오늘 코스피가 0.56% 하락했고 코스닥은 1.43%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 코스닥 낙폭 보면서 진짜 많은 투자자분들 이거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막판에 2시 구간 넘어서 많이 낙폭을 축소해줬어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이제 환율 방어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뭐 이번 주에 그 계엄령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 방어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걸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를 해왔었죠. 사실 트리거가 무엇이 될지는 뭐 알 수 없었지만 가면만 바꾸고 표정만 달라질 뿐 사실 패턴은 굉장히 유사하게 계속해서 연출이 됩니다. 2019년도 당시에도 이제 증시가 어느 정도 이제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돌발악재가 터지면서 지수 급락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 이제 겁먹지 마셔야 되는 거, 오히려 용기를 내야 되는 이유가 결국 이제 코로나 이전에 2019년 말에 이제 투자를 한 사람들은 코로나 때 급락을 경험하긴 했지만 조금 버텼다면 그 아래에서 사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급락 전에 샀다 하더라도 충분한 수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초기 단계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만 이제 해당되는 거였는데 이번 이벤트는 만약에 이제 미국마저 좀 어려워지는 시기가 저는 조만간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은 불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미국 주식도 한 번씩은 이제 조정이 나온단 말이죠. 그 조정이 저는 이번에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일제히 한번 좀 조정이 풍파가 좀 나오면서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저는 생각보다 좀 빨라질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브레이크를 걸기도 하고 뭐 매파적으로 발언했다가 비둘기적으로 발언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이제 그때 미국 증시가 한번 휘청일 때는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정치적 리스크가 이제 좀 터지면서 대외적인 변수가 어떻게 보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환율 방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제가 하나 이제 같이 좀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달러 인덱스를 제가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기존에는 이제 달러 인덱스가 강달러 기조가 지속되고 이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마가 정책이 지속되면서 10월달, 11월달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11월 중순부터 이제 달러 인덱스가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 달러 인덱스가 이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이 환율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그대로라면 원달러 환율이 진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진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올랐습니다. 최소한 유지는 해줘야 되는데 사실 달러 인덱스 떨어진 것만큼 환율이 좀 더 안정되고 떨어져야 원화 가치가 그 유지는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 환율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치솟아 올랐잖아요. 이건 원화 가치가 거의 뭐 2배속, 3배속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외환보유고를 통해서 이 환율 방어를 계속 진행할 텐데 외국인들 자금 이탈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이제 국내 투자자들도 미국으로 이제 투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자금 이탈이 지속되고 거기에서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환율을 더 자극하게 되면서 이게 급락이 나오니까 이게 악순환의 고리로 계속 빠져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이제 추세적으로 급락이 떨어진다든지 쇼크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물론 이제 컨트롤을 잘해서 넘어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컨트롤이 안 될 경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사실 방어를 한다라고 하는데 방어가 안 되고 있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물론 이 컨트롤을 잘해서 방어를 하는 게 가장 이제 최우선 목표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지 못하다라는 게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한번 쭉 살펴보니까 이 환율 자체도 1,420원 위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속 좀 주의는 하셔야 한다. 근데 이제 이때 급락이 나온다고 해서 다 손절하고 그냥 막 떠나야 되는 건가 이렇다기보다는 한 절반 정도 현금을 확보한 채로 좋은 주식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올라갈 만한 기업들 대외적인 리스크는 발생했지만 기업은 여전히 좋고 앞으로 잘 나갈 기업은 한 절반 정도 비중으로 잘 담아 나가셔서 급락이 나오면
절반으로 확보한 현금으로 이제 기회를 좀 잡아나가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율 방어가 제일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지금이 이렇게 시장이 밀릴 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국 당시를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매수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버티기만 했더라도 손실 보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수익권으로 돌린 걸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코스닥이 무려 4% 가까이 밀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매도를 했던 주체는 개인이었다라는 점, 너무 투매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윤재 초이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은행 종목들이 정말 올해 상반기부터 꾸준히 강했고요. 다시 한번 밸류업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끝까지 좀 올라가는 추세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네. 최근에 계엄령 선포 이후에 제일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또 은행주였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다시금 좀 플러스권으로 돌리는 걸 보면서 은행 종목은 그래도 믿을 만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솔직히 이제 은행주는 물론 수익을 노리는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다른 이제 성장주나 이런 종목들과 비교해 보면 좀 방어적인 네. 수단으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뭐 통신주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계절적으로 이제 찬바람이 불어오고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배당주들이 부각을 받는 걸 이용해 가지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번에 돌발 변수가 좀 발생하면서 같이 좀 무너진 게 있습니다. 이 방어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방어가 제대로 안 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 안정성을 보고 들어가는 건데 안정성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는 이게 사실 이 투자 메리트가 상당히 좀 떨어지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권, 뭐 우리가 4대 은행이라고 부르는 뭐 신한지주라든지 하나금융지주, 뭐 그다음에 KB금융, 그다음에 뭐 하나, 뭐 이런 쪽, 우리 이런 쪽까지 이제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추세가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배당을 보면서 장기적으로 볼 것이다라고 하시면 상관이 없겠는데 내가 만약에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 뭐 애초에 그렇게 들어갈 만한 종목이 아니기는 한데 혹시라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다른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다다음 주 한 2주 정도 남았죠. 다다음 주에 이제 그 연준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인하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연준의 스탠스가 자꾸 이게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발언 자체도 그렇고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면밀히 파고 들어가 보면 물가는 이제 안정될 거다. 그러니까 물가 걱정을 하지 말아라라는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좀 튀기는 하지만 뭐 울퉁불퉁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 목표치에 다다를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자신감의 근거가 결국 불경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일단 불경기 때문에 지금 유가도 못 올라가고 구리도 못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불경기가 지속되니 원자재 가격이 안 튀고 원자재 가격이 안 튀는데 어떻게 물가가 올라가겠습니까? 물론 관세 때문에 튄다 그러지만 그것도 이제 구조적으로 잠깐이지 그게 계속해서 그렇게 될 거라고 보지도 않고 그리고 두 번째로 관세는 트럼프가 이제 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실제로 안 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완화적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거의 중국을 포커싱 해가지고 공격하는 게 또 관세이기 때문에 주변국들은 조금 겁먹게 하는 정도. 그리고 국경지대에 있는 멕시코나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마약 문제나 그다음에 불법 이민자 문제 때문에도 이 관세를 카드로 이용하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우호적으로 잘 해결을 해나가면 관세도 중국을 제외하고는 크게 과한 식으로 이제 부과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는 좀 완화적인 스탠스로 풀어주고 점진적으로 그거를 유도리 있게 진행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를 거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아직 좀 과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물가가 이제 만약에 이제 안정돼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면 불경기가 이제 오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미국은 끄떡없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거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아무리 패권국이라지만 주변국들이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주변국들이 어떻게 되고 있죠? 작년, 재작년부터 도미노로 이제 금융적 지위가 낮은 나라들, 다시 말해서 금융 성숙도가 낮고 개발도상국이나 조금 못 사는 나라들부터 먼저 도미노로 무너졌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IMF 때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융적 지위가 그때는 낮았기 때문에 먼저 맞은 거예요. 지금은 그나마 어떻게 되고 있죠? 늦게 맞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완화 스탠스를 취하면서 미국이 먼저 성장하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무너지고 있는 거를 한계치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왜냐면은 요 정도 국가들까지 무너지고 요 정도 국가들은 이제 아직 안 무너졌는데 여기서 완화를 풀어버리면 미국을 제외하고 미국을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는 국가들이 완화 국면에서는 네. 더 성장을 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미국을 따라잡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무너질 때까지 기다린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완화 스탠스에서 먼저 수혜를 받고 거기에서 성장률도 더 높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포커스가. 그 카드가 이제 관세가 가는 거고 중국을 뭐 방향성이야 다르겠지만 생물보안법 얘기도 하면서 바이오까지도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긴 호흡으로 본다면 오케이. 근데 짧은 호흡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좀 다른 전략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다른 섹터를 좀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에 은행주의 매력도는 방어 섹터다라는 점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낙폭이 과대했지만 올라가는 경우에도 결국에는 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에서 방어주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중장기적으로 관점으로 보신다면 괜찮지만 최근에 낙폭이 나왔을 때 급하게 들어가실 종목은 아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채팅창에 은행 종목 중에서 기업은행 들고 계신 분께서 상담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은행 종목 중에 이 종목부터 저희 먼저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하다 수상해님의 종목이고요. 기업은행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수익권입니다. 13,000원 평단가 10% 보유하고 계시고 계속 갖고 가도 될지 수익권이긴 한데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기업은행이 제가 브리핑을 했을 때도 나왔지만 밸류업에 대한 공시를 최근에 진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밸류업 정책이 여전히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은 갖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제가 앞서서 이제 살짝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라고 이제 해석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이 금융주가 좋지 않은 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한번 이제 시장 휘청일 때 뭐 정부가 됐건 기업이 됐건 어쨌든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자꾸 그 우호적인 부분들을 풀어내요. 그러면 이제 그게 트리거가 돼서 그 짓눌렀던 게 해결이 되면 정말 크게 펌핑하면서 올라가게 네.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대외적인 변수 때문에 떨어졌는데 기업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기업 자체적으로 그 대외적인 변수를 이겨내기 위해서 더 우호적인 정책들을 내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올라가려고 하는 압력이 점점 세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지금 계엄령 이슈 때문에 난리인데 이것만 이제 치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퉁 튀어오르는 네.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런 관점으로는 이제 은행주는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금융주들은 저는 해석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금융지주사들이랑 다르게 추세가 꽤나 양호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매도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0일선이 추세적으로 14,000원 가격대인데 여기에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탈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매도할 필요까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정고점 부분까지 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 노려보시고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계속 이제 주주 친화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만큼 배당하고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 이런 이슈들을 계속해서 누리시면서 가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업은행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밸류업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도 그대로 받아가면서 지금 악재가 해소가 된다면 오히려 한 번 더 틀 수 있는 종목이다. 정고점까지 들고 가보자라는 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은행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의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현대그린푸드와 대한항공 들고 오셨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병이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죠. 그런데 지금 또 악재를 만났기 때문에 그 호재를 크게 누리고 있지 못한 것 같고요. 저는 들고 오신 종목이 현대그린푸드라서 차트를 살펴보고 좀 놀랐어요. 이 종목이 네. 왜 이렇게 가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드는데 맞습니다. 오늘 일정 어떤 초이스 해주셨을까요? 사실 이제 두 종목 다 정말 고민이 많이 됐어요. 네. 지금 좀 악재 터지면서 눌린 거를 오히려 기회로 보고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분위기 좋은 쪽으로 갈 것이냐. 제가 항상 두 종목 다 괜찮다고 그쵸. 생각되는 걸 가져오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지금 아무래도 거시적인 그 대외 변수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그로 인해 좀 과하게 떨어졌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항공주 대한항공을 초이스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추세는 현대그린푸드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두 종목 좋은 건 다 늘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이지만 대한항공이 지금 악재를 만나서 주가가 살짝 눌려있기 때문에 이때를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비초이스 종목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네. 현대그린푸드입니다. 이 종목은 시장의 영향을 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추세가 너무 잘 살아있는 것 같고 또 이 종목이 올랐던 부근이 11월 달부터입니다. 네. 어떤 이슈로 올라가는 걸까요? 일단 요즘 불경기라는 거는 네.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소매유통이나 이런 쪽이 미국은 또 요즘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의류 브랜드들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이 폴로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대표적인 브랜드죠. 뭐 저가부터 고가까지 모두 아우르는 정말 미국을 대표하는 의류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폴로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상당히 심상치 않게 올라가고 네. 있고 목표가를 계속해서 올려잡더라고요. 근데 이게 폴로만의 문제가 아니고 뭐 언더아머라든지 버켄스탁이라든지 그리고 뭐 각종 의류 브랜드들의 목표가가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뭐 이거는 연말 특수도 좀 예상해보는 것 같아요. 산타랠리. 또 이제 울지 않았으면은 선물 또 주지 않겠습니까, 네. 산타가? 그래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이제 보고 나에게 주는 선물 하면서 또 소비 막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소비 트렌드를 온라인 쪽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트렌드만 잘 따라가면 소매유통 업체들이 미국에서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좋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만 지금 좀 괜찮은 거지 다른 국가들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소매유통 그리고 이제 식자재 이런 쪽도 쉽진 않아요. 근데 현대그린푸드는 왜 괜찮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소매나 이런 쪽은 전반적으로 안 좋고 그 다음에 뭐 유통 쪽도 그다지 뭐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단체급식 수요가 올라오고 있어요. 요즘 외식을 잘 안 해요. 이게 불경기다 보니까 외식도 안 하고 요즘 식당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영업자 살려야 된다 국가에서도 난리잖아요. 제가 어제도 좀 지인분을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좀 TMI이긴 한데 당산 쪽 가가지고 또 맛있는 걸 먹었거든요. 네. 근데 아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녁 되면은 원래 이제 북적북적거려야 되는데 네. 거기가.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없지 했는데 불경기는 불경기인가 보다 장사하기 힘들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다 이렇게 밥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다 어디로 갔냐? 외식 안 하고 단체급식으로 가는 거예요. 단체급식 어디로 가겠어요? 구내식당. 그러니까 이제는 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저렴하게 먹고 구내식당 이용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어려운 건 맞는데 현대그린푸드 내에서도 단체급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금 3분기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현대그린푸드는 지금 현재 찬바람 불 때 배당주, 그다음에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들 부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자사주 취득이랑 이제 소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측면에서도 연말 들어오면서 밸류업에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평가받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그린푸드를 보게 되면은 실적이 괜찮습니다. 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한 1조 8천억 정도 나왔는데요. 영업이익이 600억대, 순이익이 400억 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보시게 되면 2조 2천억대, 물론 이게 매출 늘어난 것도 중요한데 이익 늘어난 게 중요해요. 650억 정도에서 1,100억대, 그리고 400억 좀 안 되는 순이익에서 800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은 2배가 넘게 뛴 거고 내년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1,000억대까지 바라보게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마진율까지 올라가고 있는 건데 뭐 3%, 2%대 나오던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이제 뭐 5%, 4% 근처까지 나올 걸로 기대되고 내후년에 이제 뭐 5%, 4%가 찍힐 걸로 기대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당연하겠지만 저 PBR도 1.0 아래 뭐 0.6배 이 정도 수준이고 내후년으로 가게 되면 PER도 5배 아래로 떨어질 걸로 기대됩니다. 중요한 거.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종목은 이제 신고가를 뚫으면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한번 저항은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뚫을 거라고는 보는데 바로는 못 뚫지 않을까? 한번 좀 눌렀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괜찮아 보이는 종목으로 들고는 왔지만 눌림이 나올 것 같아서 한번 눌림이 나올 때 보시거나 아니면 눌렀다가 돌파하는 걸 보고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그린푸드 오늘 그런 이유로 좋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주목하고 있지만 비초이스를 이제 준비를 해왔다 말씀드립니다.
네, 불경기의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요새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인데 2023년 작년 4월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요. 당시의 고점을 4월 달에 14,300원으로 만들었고 지금 요새 그 고점까지 다다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게 보는 종목이긴 하지만 고점 부근에 다가왔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눌릴 수 있다라는 점, 눌렸을 때 매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초이스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입니다. 합병 이슈가 점점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 이제 아시아나항공과 기업적인 부분만 기업적인 문화만 맞춰가면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문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도 노이즈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대한항공 어떤 부분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일단 뭐 앞서도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을 네. 잡아주셨는데 그런 거는 문화가 기업 문화가 다르다 이런 거는 조금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죠.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은 이게 어떻게 보면 항공주도 좀 경기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이 경기가 좀 안 좋을 때, 불경기일 때, 이럴 때 외형 확장을 해나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좀 안 좋아지는 기우는 기업들의 시장 파이까지 장악해버리는 기업. 원래는 이제 좀 양강 체제로 볼 수 있었는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아나가 대한항공하고 이제 좀 합병이 되면서 사실상 이제는 원톱 체제로 가게 된다라고 봐야 하고 이 항공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봤을 때 거의 독점에 가까운 네. 네, 그런 이제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원앤온리가 돼버릴 가능성이 높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시장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불경기니까 어렵다고 하는데 시장은 다 장악한 상황이죠. 호경기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장악한 시장 파이까지 다 수익이 그냥 고스란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경기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안 좋을 때를 더 집중해서 봐야 된다 그래요. 그때 어떤 기업은 망하고 다 어려운 건 똑같아요, 사실. 왜냐면 경기 민감 업종인데 경기 어려운데 어떻게 좋겠어요. 네. 다 어려운 건 똑같은데 그중에 돌파하고 좋은 기업도 소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야 되는 건 그런 거는 거의 없으니까 이렇게 다 같이 어려울 때 망하고 포기하고 없어지는 기업이 있고 오히려 그런 기업들을 인수하고 시장을 더 크게 외형 확장하면서 늘리는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기업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불경기에. 대한항공이 거기에 해당되겠죠. 시장을 장악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아무래도 뭐 지금 또 정치적 리스크가 있다 보니 계엄령이라는 게 사실 이게 단순한 이벤트는 아니잖아요. 이 군 병력이 동원되고 이런 네. 이벤트다 보니까 그랬을 때 외국인들이 보는 시선은 어떨까요? 우리야 물론 큰일인 건 맞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보다 외국인이 바라보는 시선은 더 위험하게 그렇죠. 바라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나마 여기 있고 현재 상황을 네. 피부로 느끼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게 대수롭지 않게 본다라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보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정감 있게 네. 지나갈 만한 이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외국인은 그렇게 안 본다는 게 훨씬 더 위험하게 본다는 겁니다. 여행 올려다가도 취소해요. 그러니 이제 지금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과하게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항공주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이 지금 여기가 이제 하단인지는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하락하는 시기에 과하게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과하게 하락하고 네.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빠질지는 봐야 되겠지만 이때를 기회로 삼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항공 여행이라는 것도 코로나 팬데믹 때는 이제 코로나라 못 가. 그 다음에 이제 돈 풀려가지고 유동성 확보돼서 돈 많아졌을 때는 여전히 코로나라 못 가. 네. 네, 코로나 때도 뭐 불경기도 있었고 엔데믹 됐는데도 불경기가 오니까 또 여행을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 때는 봉쇄돼서 못 가고 돈 많아졌을 때는 이제 풀리니까 불경기 와서 못 가고 여러모로 여행을 못 갔는데 이제는 호경기가 왔을 때 뭐 코로나도 없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호경기도 온다라고 하면 여행 얼마나 많이 가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저유가 수혜를 본다라는 게 중요해요. 지금 제가 상품 차트를 같이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달러 인덱스 보여드렸잖아요. 일단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유가 영향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습니다. 우리가 비행기가 뜨려면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름값이 너무 많이 차지를 해요. 네. 사업 그 비용 나가는 거에서. 그래서 그거 뭐
기름값 당연히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는데 유가 영향을 그래서 주가가 꽤 많이 받습니다. 항공주들은. 그래서 유가가 안정되면 긍정적인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유가가 못 올라가죠. 아이러니하게 불경기라서. 그래서 이게 기름값이 덜 나가니까 비용을 상당히 많이 감축한다는 네.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수익 구조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계엄령 여진이라든지 환율 리스크는 물론 주의해야 합니다. 이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확 치고 올라가게 되면은 이건 역시도 이제 대한항공에게 좋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측면은 주의는 물론 해야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기업 결함이 최종적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이게 벌써 4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4년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말 오래 끌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점이 이제 마무리되는 국면에서는 호경기로 나아갔을 때 지금 한번 기회를 잡아보면 어떨까 싶고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호경기 좀 시작될 때쯤 사면 되지 굳이 지금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부터 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쉽게 가지 않습니다. 호경기가 좀 오는 것 같은데 느껴질 때쯤은 이미 주가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하셔야 돼요. 살짝 반박자 빠른 듯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은 지금부터 좀 원래 반박자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계엄령 쇼크 때문에 다시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위기는 살렸는데 돌발악재로 무너진 거라 이때 무너지고 있을 때를 차근차근 좀 공략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하게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시기상으로 지금부터 찬찬히 모아나가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항공 오늘의 초이스로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좀 발빠르다. 나는 좀 일찍 일어나는 새라 모이를 좀 먼저 좀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대한항공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8일 저녁쯤에 장마감이 되고 나서 그 최종 승인이 합병이 떨어졌었고 29일에 시초가에서는 오르면서 출발했다가 장중에 6% 넘게 밀리더니 결국에는 방어를 해주면서 마감을 보여줬고요. 5거래일째 내리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환율 리스크도 있고 계엄령 리스크가 외국인들 입장에서 더욱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이 낙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보셨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담아야 되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기간을 조금 이제 쪼개가지고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분할 매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분할 매수라는 것도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사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기간을 두고 매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는 것보다 기간을 두고 매수하는 걸 조금 더 권장드리고, 이게 리스크 관리에서 더 유리합니다. 네. 왜냐하면 가격은 단기간에도 급등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무너진다고 해서 거기서 추매를 빨리빨리 이제 진행하게 되면 변동성에 속된 말로 놀아나게 돼요. 근데 결국 시간을 두고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게 결국은 수렴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단기 변동성에 휘둘리지도 않게 되고요. 뭐 어차피 나는 매달 1일에 사기로 나랑 약속했어, 내가 정했어 라고 하면 뭐 상관없거든요. 주가 변동성 크게 나와도. 그리고 다음 달 1일 되기 전에 또 회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저점에 살 걸 그러지 말고 그냥 단기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았다 측면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역시 이제 매집이라는 것도 적금하듯이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주식할 때. 그런 관점으로 다달이 이제 매달 날짜를 정해가지고 떨어질 때 산다라는 개념보다는 기간을 두고, 제가 기간도 달로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월 개념으로 이제 한번 매집을 진행해 나가보시는 게 어떨까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부적인 투자 전략까지 알려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두 가지 종목 모두 다 좋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매수 타이밍을 주고 있는 종목이 대한항공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장 초이스 종목은 대한항공 살펴봤습니다.
네, 종목 진단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은 시장의 분위기를 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는 종목 진단이 확실히 줄어들었다라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힘든 시간이지만 좀 포기하지 않고 저희에게 질문해 주시면서 다음번 대응 전략을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참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25-8100번으로 저희에게 진단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되겠고 전화 상담 힘드시다면 저희 유튜브 채팅창 열어둘 테니까요. 채팅창을 통해서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얀얀님의 종목입니다. 한미글로벌이고요. 22,000원 20%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간신히 매수가까지 오는가 했더니 쭉 밀립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한미글로벌이 최근에 급등이 한번 나왔을 때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으로 수혜를 확 받으면서 기대감 모아갔습니다. 21,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금 저점 부근까지 좀 내려와 있어요. 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완전 급등하고 나서 바로 다 반납하는 네.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거는 재차 이제 올라가는 것까지 노려봐야 되는데 추세가 깨지면 이제 그마저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는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추세가 깨졌을 때는 일정 물량을 정리하는 게 좋겠고요. 재거는 저는 이벤트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뭐 당분간 이제 추세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설정해드린 게 15,250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15,250원 가격대에 지지라인으로 잡으시고 종가상 이탈하지 않으면 반등 나오는 걸 노려보시라 말씀드리고 비중은 추매는 저는 하지 않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급등락을 반복하게 되면은 사실 1차적으로 한 차례 급등이 나온 이후에 지금 뒷파동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추가적인 급등 랠리를 보여주려면 소화해야 될 만한 매물대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분산을 하시거나 지금 굉장히 좀 좋은 전략 중 하나가 아무래도 현금 확보 전략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한미글로벌은 이 지지라인만 잘 구축하시고 그 다음 이제 목표가는 21,000원 위로 다시 이제 올라가게 됐을 때 그때 추세를 보고 분할 매도를 하는 게 좋겠어요. 이 기업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준수한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도 나쁘지 않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2천억이 안 되는데 뭐 이익이 이 정도 구조로 나오고 있고 마진율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PER, 저PBR이기 때문에 뭐 저평가 정도도 준수해요. 그래서 사실 한미글로벌은 올라갈 만한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추매만 더하지 말고 그대로 이제 가져가시면서 재차 급등 노려보시되 추세 깨지는지 깨지지 않는지 요것만 좀 체크해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미글로벌 차트상의 흐름을 봤을 때 급등이 나오고 나서 바로 좀 밀리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반등할 여력을 줄 수 있는 종목이고 기업 자체도 괜찮은 종목이지만 추가 매수 관점은 아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절파고TV님의 종목이고요. 솔로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800원 평단가에 비중은 8%고요. 2만 원이 깨졌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올라올 줄을 몰라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솔로엠의 주가를 한번 쭉 보면은 2023년 정말 대단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6월 달이었나요? 8월 달까지 올라갔네요. 8월 달까지 계속 올라가다가 그 이후로부터 쭉 밀려 내려오고 있고 지금 요새 저점 나온 부분이 2023년 거의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그 부분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등이 거의 안 나오고 있고 그냥 좀 밀려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종목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솔로엠은 여기서 추가적인 낙폭이 나오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추세가 이제 깨져야 되는데 이미 조정도 많이 나왔던 종목이고 한 차례 바닥도 다졌거든요. 그렇다고 뭐 실적 컨센이 나쁘지도 않습니다. 올해가 이제 좀 눌림이 나오는 해였는데 좀 다운이 되는 성장이 침체되는 그런 해였는데 내년부터 이제 다시 회복기로 돌아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 분석을 잠시 같이 보시게 되면 매출이 올해 좀 줄었어요. 작년 대비해서. 그래서 올해가 좀 쉬어가는 해였습니다. 이익도 뭐 1,500억대에서 860억대로 줄었고 그게 이제 주가로 반영됐던 건데 내년부터는 이제 1,300억대 그리고 1,700억대로 고점 갱신을 이제 할 걸로 기대됩니다. 뭐 순이익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따져봤을 때 마진율도 한 8% 6% 정도 나왔었는데 이 근사치로 이제 내후년에 나올 걸로 기대되죠. 그럼 성장 국면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PER도 뭐 이제 7배 이 정도 수준까지 저평가될 걸로 기대된단 말이에요. 그럼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지금 주가가 그렇다고 고점도 아니고 충분히 박스권을 이제 거치면서 재차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16,500원 정도를 이제 지지 라인으로 구축하고 제가 지금 형성해드린 상단 라인과 하단 라인 이 좀 폭이 크기는 하죠. 이 안에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 결국 이제 박스권 상단 라인 근처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뭐 예를 들어서 못해도 25,000원 내지 30,000원 근처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16,500원, 16,000원 이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으면 25,000 내지 30,000까지 다시 올라가는 거를 노려보시고 만에 하나 이제 추세가 너무 좋으면 32,500원 내지 33,000원이 이제 강력한 매물대라 여기 뚫으면 아마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갈 가능성이 네. 높아요. 그래서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지 여부도 한 차례 이제 반등이 나오면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솔루엠 같은 경우에는 제 지인이 여기에 여러 명이 다니고 있어서 물어보니까 아, 정말요? 작년에 실적 성장이 되게 대단했잖아요. 그때 네. 성과급이 정말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올해는 제가 들은 게 좀 실적이 좀 꺾였다고 했잖아요. 그쵸. 성과급이 너무 많이 깎였다라는 저 이게 얘기를 너무 최근에 이제 왔다 갔다 최근에 했구나. 들은 게 있는데 이 네. 종목 차트상의 흐름을 보면서 더 밀려 내려갈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조금 더 주가 반등이 내년에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완두콩님의 종목이고요. 시그네틱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40원에 20%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사실 이 종목을 대표님께서 진단 도와주고 계신 동안에 찾아봤는데 사실 정보가 거의 없고요. 동전 네. 중입니다. 네네. 이 종목도 그냥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1,540원 그리고 600원대까지 지금 밀려 내려오면서 딱 반토막이 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런 종목은 이게 상장한 지가 오래됐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상장한 지가 적지는 않아요. 11년도 상장했으니까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넘었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신저가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거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높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600억대니까 더 무너져 내리게 되면 이제 신저가 영역으로 내려가게 되고 보통 이런 종목이 이익이 잘 나고 있으면 또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익도 안 난다. 이 적자 전환했죠, 작년에. 올해 어떠냐? 올해도 적자 보고 있어요. 계속 적자죠, 지금. 몇 분기 연속이에요? 5분기 연속. 보이는 바로는 5분기 연속 계속 적자입니다. 작년도 적자였고, 올해도 이제 적자일 것이고. 이제 이익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총도 낮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면 바로 상패는 안 돼요, 잘. 네. 근데 상장한 지도 좀 됐고, 이익 계속 적자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도 이제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종목은 뭐 상폐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조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시그네틱 시총도 그나마 좀 높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기대감도 없어요. 이런 종목은. 시총이 높지 않다라는 거는 네. 주가가 안 올라갔다는 거니까. 적자 보고 있어도 뭐 파이프라인이나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업력이 엄청 긴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투자 메리트가 저는 너무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물량을 어느 정도 이제 줄여 나가시는 게 좋겠는데 언제부터 이제 줄이는 게 좋겠냐? 야, 이게 가격도 지금 이제 1,000원 아래로 떨어져 가지고 이런 단위로 움직여요. 이런 종목들이 진짜 위험해요. 616원? 이 정도 가격을 이제 지지 라인으로 봐야 되는데 616원 이탈하기 시작하면은 물량 계속해서 줄여 나가셔야 됩니다. 일단 바로 절반 정리해야 되고 네. 종목 교체를 좀 더 건강한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 좀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함부로 매도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점을 저희 오프닝 때 짚어주셨지만 이 종목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는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교체를 통해서 조금 더 건강한 종목으로 체인지하시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익내자님의 종목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5,300원에 10%입니다. 산지는 꽤 됐는데 이제 슬슬 오릅니다. 목표가 얼마로 보면 될까요? 라는 질문이고요. 지금 300원 정도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AI 관련된 종목으로 요새 소프트웨어 단으로 좀 잘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목표가를
굉장히 좀 올려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읽혀지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좀 보셔야 될 만한 포인트들을 좀 잡아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먼저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한 차례 이제 상승 랠리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조정이 강하게 나왔죠. 여기서 이런 종목들은 되돌리면서 다시 고점 부근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상승을 이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럴 만한 모멘텀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뭐 실적에서 찾을 것이냐, 기대감에서 뭐 뉴스에서 찾을 것이냐. 이제 실적 자체는 작년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성장이 정말 빠르게 그리고 외형 확장도 그렇고 이익 캐파도 그렇고 완전히 달라진 게 작년이었죠. 원래 한 200억대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1000억대로 뛰었으니까 뭐 거의 4배 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올해는 어떠냐? 예, 올해를 이제 놓고 봤을 때는 더 대단합니다. 올해는 이제 이익 캐파 자체 뭐 외형 확장을 이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이제 올라갔다라는 거죠. 지금 3분기까지만 합산하더라도 작년 매출을 이미 뛰어넘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이익 캐파 같은 경우에도 이미 뛰어넘었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15% 이하면 무차익 구조다. 부채 없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8% 정도까지 다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도 굉장히 안정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마진율 자체는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이제 외형 확장이 진행되면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추고 가고 있다는 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미. 그리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조정 이후에 재반등을 노려볼 수는 있겠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거든요. 지금 시가총액이 아직 3천억 정도, 예, 뭐 4천억 근사치로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1차 파동 이후에 지금 눌림이 한번 제대로 나왔고 여기서 무너질 것이냐 아니면 2차 파동을 한 번 더 들어올릴 것이냐인데 저는 만약에 이제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면 한 번 더 들어올릴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주봉상 차트고요. 요 밑에 이제 하단 지지를 보여주는 이 회색 선이 120선입니다. 네. 주봉상 120선이 저는 추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주봉상 120선을 이탈하게 되면 이거를 다시 뚫기가 정말 어려워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주봉상 120선 이탈하는 종목은 가급적이면 물량 줄이셔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진짜 길게 볼 거 아닌 이상에는. 그래서 4,400원, 4,480원 정도에 지금 위치해 있잖아요. 여기 이제 120선 이탈을 하게 되면 좀 정리를 어느 정도 하시는 게 좋겠고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뭐 8,000원 내지 9,000원 가격대까지 올라가는 걸 좀 노려보시라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살펴봤고요. 바로 다음 종목으로는 이 종목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국화님의 종목이에요. 같은 분도 아닌데 폴라리스 랠리처럼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세원이고요. 7,475원에 20%. 기다리면 매수가가 올까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폴라리스 세원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폴라리스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전기차, 리비안, 뭐 수소차라는 키워드가 붙더라고요. 그런데 네. 요새 전기차 랠리가 좀 꺾여 있는 것 같습니다. 미증시에서도 테슬라만 따라가고 있고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은 좀 꺾여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그 흐름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어떨까요? 이게 사실 테슬라가 간다라고 해가지고 2차 전지 전기차 좀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테슬라는 특수 케이스잖아요. 그쵸. 완전 달라요. 미국에서도 솔직히 테슬라는 그냥 독보적이에요. 네. 지금 대통령이 딱 찍어가지고 이제 네 멋대로 한번 해봐. 내가 팍팍 밀어줄게. 트럼프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테슬라를 다른 이 전기차가 좋다라 테슬라가 갖는 거를 전기차가 가는 걸로 확대 해석할 수 있겠냐는 그쵸. 겁니다. 이게 이 전기차가 안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테슬라가 간다고 전기차나 2차 전지가 좋다라고 해석하면 조금 그건 위험할 수 있다라고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폴라리스 세원 같은 경우에는 이익 구조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뭐 적자는 안 보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한데 사실 이제 캐즘에 빠져든 상황에서 굉장히 저평가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니면 전기차나 2차 전지는 저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할 거면 폴라리스 세원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돼요. 또 이런 종목 보지 마세요. 요즘 이런 종목들 정말 많이 나오는데 네. 이 종목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시총이 낮은데 지금 주가가 1,000원 아래로 무너지면서 신저가 쓰면서 무너진다. 그리고 시총이 막 500억, 막 1,000억 아래로 떨어진다. 이렇게 계속 무너지고 있다, 주가도. 이런 종목들은 진짜 나중에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시그네틱스였나요? 네. 이런 종목들처럼 주의하셔야 돼요. 시가총액이 낮잖아요. 위험하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차라리 2차 전지 하실 거면 테슬라 수혜도 받고 제가 2차 전지나 전기차는 가급적이면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제가 네. 말씀드렸는데 굳이 하겠다라고 하면 LG엔솔 제가 보시라고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LG엔솔이 심지어 테슬라 전기차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배터리 스페이스X라든지 우주항공 쪽까지
이 배터리 전반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LG엔솔이 그나마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실제로 테슬라 수혜를 받기도 하는 종목이기도 해가지고. 근데 다른 쪽은 조금 이르지 않나. 전기차 다음 파동을 노리기에는 살짝 이르다고 봐요. 네. 전기차 파동을 노린다라고 하면은 늦은 거고 다음 파동을 노린다라고 하면은 이르다고 본다는 거예요. 굳이 볼 거면 LG엔솔을 보시는 게 맞겠고 이거는 너무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 정리를 하시고 종목 교체를 좀 하시는 게 저는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종목이 1,000원대까지 내려왔잖아요. 네. 그러면 손실률이 사실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너무 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래도 지금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전략 매도 의견 주시는 거죠? 그렇죠. 저라면은 그게 좀 맞지 않을까. 만약에 좀 상승 랠리까지 다시 노려보겠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반등을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 앞일은 또 봐야 되잖아요. 최소 절반 정도 이상은 정리를 하시고 남은 물량으로 지켜보시던 아니면은 종목 교체를 하시던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소 절반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 손해가 크다고 해서 이걸 메꾸기 위해서 무작정 기다리면 안 된다라고 보셨고요. 오히려 종목 교체를 통해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이 더 빠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팅창에 붕어빵님께서 이제 전문가님의 다음 주 전략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다음 주는 어떤 현명한 초이스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율 방어가 제대로 될 것이냐 여부를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환율 방어가 지금 외환보유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방어야 하고 있는데 지금이야 괜찮은데 외인들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 다 떠나버리게 되면 이거 환율 방어 외환보유고 가지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이게 지금은 근데 괜찮아요. 왜냐면은 과거랑은 다르게 꽤 확보를 많이 해놨어요. 우리가 IMF도 겪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겪고 하면서 많이 확보를 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외환보유고 계속 점진적으로 줄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쇼크 한번 터지면서 급락 떨어지면 그때 그걸 또 어떻게 메꿀 건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하고 그리고 결국 그런 급락이라는 건 사람들 심리가 모여서 급락이 터지는 거거든요. 네. 이걸 과연 정부 차원에서 사람 심리, 군중 심리를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는 선에서 컨트롤을 하는 것이지. 지금은 아마 괜찮다 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괜찮은 건 맞으니까. 근데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냐. 그쵸. 그거는 너무 이제 언론이나 뭐 한국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네. 얘기하는 거를 물론 지금 괜찮고 뭐 불안감을 증식시키면 안 되니까 더 심리를 또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네.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독자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는 품고 계셔야 된다라는 네.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국이 지금 자금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닌데 조금 돌아오는 것 같기도 한데라는 분위기를 이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는 돌아왔다라고 볼 수 없다. 네, 아직 한참 더 봐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요 올라갈 때도 이렇게 가다가 계속 안 올라가요. 좀 눌렀다 가고 하는데 무너질 때도요 바로 안 무너져요. 한철 무너지다가 좀 이제 이제 튀어오르나 싶을 때쯤 이제 하고 이제 완전히 무너뜨리는 네.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등이 나온다, 외인이 좀 돌아온다 이런 거에 이제 끝났다라고 해석하시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 수급이 제대로 돌아오는지를 봐야 하는데 이렇게 무너지는 와중에 외인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 다 떠나는 와중에도 급락할 때 쓸어 담는 종목들은 있어요. 외국인들이. 네, 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방어도 그런 쪽이 좀 더 잘 되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한항공도 오늘 초이스해드린 네. 종목도 거기에 해당되고요. 요즘 AI 관련해서 움직이는 뭐 네이버 카카오, 네. 그다음에 하드웨어 단에서 HBM에서는 SK하이닉스, 그다음에 급락이 나왔지만 원전 이런 쪽을 이제 바닥에서 쓸어 담았어요. 외인들이. 이런 점을 좀 감안해가지고 지금부터 과감하게 확 찍어야 된다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예의주시하시면서 그런 종목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중요한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원전 관련된 종목들, 오늘장 초이스 종목이었던 대한항공까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외국인들이 빠져가고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도 들어온다는 것을 집중해보자라는 이야기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종목 진단과 다음 주 전략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감하기 전에 이벤트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채팅창에 링크 하나를 올려드릴 텐데요. 링크를 클릭하시고 회원가입하신 후에 로그인하시고 마이페이지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페이지 내에서 고유 번호를 그대로 복사하시고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통통 쿠폰 드리고 있는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힘든 시장 속에서 이런 이벤트들 소소하게라도 참여하시면서 즐거움 획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